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요즘 사연을 즐겨 듣다 보니 이렇게나 다양한 사건과 인생이 있다는 걸 배우고 있는데요. 밝게 웃으며 살고 있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어떤 아픔을 감추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분명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기가 막히다고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제가 아기일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신 뒤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죠.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두 분의 사이가 좋지 않고 정말 원망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몸도 많이 아프시고 우울증도 있으셨기에 더더욱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지 못했죠.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주로 식당을 다니시며 일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는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에 가서 매일 점심을 먹고는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 혼자 딸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결국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큰 병을 얻으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답니다. 우울증과 겹쳐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없었기에 이모가 저를 위해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돌봐주셨어요. 그 덕에 무사히 제가 원하던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할 수 있었죠. 저는 취업이 잘 되는 직업을 찾아보다가 치위생사가 되려고 보건대학으로 진학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어느덧 5년 차가 되어 규모가 큰 치과로 옮겨가게 되었죠. 건물 전체가 치과여서 의사와 치위생사의 수도 아주 많았답니다. 그곳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일을 하다 보니 장난도 스스럼 없이 칠 정도로 친해진 의사 선생님도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자꾸 밥을 사주겠다고 연락이 오길래 나에게 관심이 있나 싶었어요. 저는 생활비를 다 제가 해결해야 했기에 예비 신랑을 사귀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거든요. 요즘 자꾸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고기 사줄까? 퇴근하고 뭐해? 왜 자꾸 밥을 먹자고 하세요? 장난 좀 그만 치세요. 남들이 보면 오해해요. 장난 아닌데. 당연히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지. 오늘 데이트하자. 그렇게 우리는 직원들 몰래 사귀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를 잘 챙겨주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예비 신랑이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정말 기뻤지만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제 형편과는 차이가 많이 날 게 뻔했고 예비 신랑 부모님이 당연히 허락 안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기에 전 프로포즈를 거절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면서 저를 집으로 끌고 가다시피 했답니다. 예비 신랑 집은 서울 중심가에 있는 유려한 주택가 집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런 곳은 드라마에서나 봤지 직접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원룸에 사는 제 처지와 너무 차이가 나서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신랑 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되었죠. 중년이라고는 볼 수 없게 날씬하고 피부도 광이 나더라고요. 옷 스타일도 아주 화려하고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아주 냉철해 보이시더라고요. 역시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대를 하셨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한다고요? 듣기로는 어머님과 산다고 그러던데 아버지는 왜 안 계신 건데? 돌아가셨어? 부모님이 제가 아기일 때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니와 쭉 살다가 오래전부터 아프셔서 지금은 병원에 계세요. 시모는 저를 한심한 눈으로 보며 쯧쯧 혀를 차더라고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이 전화가 와서 2층으로 올라갔답니다. 예비 신랑이 사라지는 걸 본 시모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야, 내가 너 같은 애 딱 보면 견적이 나와. 너 신분 상승해보려고 우리 아들 일부러 꼬신 거잖아. 얼굴은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꽃배만이야 이거. 내 아들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봤더니 역시나. 제 상황이 많이 기우는 건 알지만 저도 지금껏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제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신분 상승이라뇨. 말씀이 심하시네요. 이거 봐. 어른한테 말 따박따박 하는 게 보통 내기는 아니야. 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같으면 이럴 때 아무 말도 못해. 너는 아주 되바라졌구나. 결혼은 절대 안 돼. 저도 시부모님 사랑받고 살고 싶지 이렇게 처음부터 반대하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당장 직장에서 예비 신랑을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안 쓰던 휴가도 몰아서 써버리고 예비 신랑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만 머물렀답니다. 예비 신랑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직장에 가서 예비 신랑 얼굴을 보니 눈물이 먼저 흐르더라고요. 제 이상한 행동을 본 동료들도 둘의 사이를 알게 되었고 예비 신랑은 곧 결혼할 거라고 모두의 앞에서 말을 해버렸죠. 예비 신랑은 저에게 어머니도 허락하셨다면서 오늘 저녁에 다시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많이 미안해 하신다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다시 예비 신랑을 믿고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 음식 냄새가 솔솔 풍기더라고요. 시부모는 이미 식탁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시모도 전보다는 너그러워진 눈빛으로 저를 보며 일단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제 밥그릇에 이것저것 반찬을 올려주는 걸 본 시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지는 걸 느껴서 밥이 잘 안 넘어갔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랑 인연 끊고 너랑 결혼한다고 집을 나갔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를 받아들인 거니까 우리 집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거지 항상 조심하거라. 예비 신랑이 시모에게 눈치를 주자 시모가 입을 삐죽이더라고요. 시모가 아들을 어려워하는 게 느껴졌죠.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다니 상견례도 못할 거 아니냐. 결혼식에도 안 오시는 게 손님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 새아가 생각은 어떠니? 네? 그래도 결혼식엔 엄마가 오셔야죠. 못 오실 정도로 그렇게 심하진 않으세요. 나는 우리 아들 하나뿐이라 미래에 어떤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될지 기대를 참 많이 했다. 내 친구들도 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서 혼수를 어느 정도로 해오는지도 대충 알고 있고 너는 혼수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니? 죄송한 얘긴데 월급 받아서 생활하고 엄마 병원비도 내야 하다 보니 제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모은다고 모은 게 3천만 원 정도예요. 뭐? 3천? 그걸 어디 코에 붙여? 그릇 세트도 못 살 돈으로? 아휴, 이런 애랑 결혼을 시켜야 된다니 친척분들 보기에 창피해서 어쩌면 좋아. 아주 사기 결혼 당했다고 하겠어.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집도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러면 저 결혼하면 어머니하고 연 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너무 차이가 나서 속상해서 그렇지. 그럼 일단 결혼식은 좀 미루고 집에 들어와서 살림도 좀 배우고 집안 가풍도 좀 익히는 건 어떠니?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았는지 내가 확인해봐야 할 거 아니니? 앞으로 같이 살면서 나한테 좀 배우고 됐다 싶으면 내가 아주 대단하게 식 올려주마. 그럼 일도 관두라는 말씀이세요? 전 계속 일하고 싶은데요. 그깟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계속 한다고 난리야. 결혼하고 싶으면 당장 관둬. 우리 아들 망신시킬 일 있어? 집에 들어와서 제대로 배우기나 해. 저는 그렇게 직장을 관두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모가 가까이 사셔서 남편과 이모만 한 번 만나고 결혼식을 곧 올릴 거라고만 말해두었죠. 이모가 걱정을 하셔서 엄마에겐 말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는데요. 원래 일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들어오고 인수인계식으로 저에게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고는 다음 날부터 관두셨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시댁에 들어온 다음 날부터 제가 요리며 청소며 모든 집안일을 다 하게 된 것이죠. 시부와 남편이 출근한 뒤에 시모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낯선 여자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 아침은 너무 짜더라. 시아버지는 짠 거 싫어하시니까 앞으로 조심하도록 해. 이쪽은 내 비서야. 앞으로 매일 볼 테니까 깍듯하게 잘 모시도록 해. 앞으로 가족같이 잘 지내봐요. 빈손으로 시집 왔다길래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얼굴이 너무 별로다. 내가 말했잖아. 너보다도 인물이 한참 떨어진다고. 도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원. 둘이 있을 때 써먹는 기술이 있나 보죠 뭐. 보통 저렇게 생긴 애들이 여우들이 많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비서님도 앞으로 자주 뵐 텐데 초면에 하실 말은 아닌 것 같네요. 말 대답하지 말랬지.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어머니란 말이 저렇게 잘 나올까. 그리고 혼인신고는 결혼식 한 뒤에 하는 걸로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주에 가서 신고하기로 했는데요. 야,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무슨 혼인신고야. 요즘 젊은 애들은 살아보고 몇 년 뒤에 하는 애들도 많다는데 넌 뭐가 그렇게 급하니? 네 남편한테 잘 말해서 당장은 하지 마. 알아들어? 너 나 몰래 하고 오기만 해. 비서라는 여자는 저를 처음 볼 때부터 자기 아랫사람 부리듯이 대하더라고요. 전업주부인 시모가 왜 비서가 필요한지는 몰라도 딱히 하는 일도 없어 보였어요.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일 정도 낮에만 오는데 보통 수다를 떨다가 가거나 같이 백화점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청소하라고 시키고는 둘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얼마나 친근하게 얘기를 나누는지 누가 보면 비서가 며느리나 딸인 줄 알 것 같을 정도였죠. 오늘은 계절 바뀌기 전에 커튼 싹 다 떼서 빨아라. 창고방 가면 새 커튼 있어. 그것도 먼지 싹 털어서 달아놓고. 천장이 너무 높아서 제가 바꿔 달긴 힘들 것 같은데 주말에 재우 씨랑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뭐? 니까짓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같은 급인 것 같아? 감히 의사한테 그딴 일을 시켜? 내가 너랑 커튼 빨라고 우리 아들 의사 만든지 알아? 당장 다 떼. 창고에 사다리 있잖아. 키가 평균보다 작아서 사다리 올라가도 손이 닿을까 몰라? 남들 클 때 뭐 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가정부 보듯이 보고 있지 말고 그럼 키 큰 비서분께서 좀 도와서 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내가 왜요? 사모님이 나한테 시킨 일이 아니잖아요. 그쪽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는 처지가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을까? 저는 둘 사이에서 치이다가 결국 혼자 커튼을 달기로 했는데요. 그 후 저는 정신을 잃었답니다. 사다리가 흔들려서 제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더라고요. 시모와 비서가 저를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뒤통수를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박았기 때문에 머리도 너무 아팠지만 그보다도 발목이 접질렸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악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애가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걸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들 보면 한 소리 할 텐데.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요. 비서가 제 겨드랑이를 잡고 들어올리려고 하길래 저는 비서의 손을 탁 쳐버렸어요. 비서가 놀라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나 아까 그쪽이 사다리 일부러 다리로 민 거 다 봤어요. 내가 못 봤을까봐 발뺌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니? 그 옆으로 걸어가다가 실수로 걸린 거 가지고 생사람을 잡네? 내가 그쪽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왜 반말을 해요?
그쪽은 비서고 난 엄연히 이 집 며느리인데요. 나 건드리지 말아요. 어차피 남편 올 시간 다 됐으니까 이렇게 기다릴 거니까요. 시모와 비서가 대꾸도 못하고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동안 둘이서 저를 보며 비웃고 수군대는 걸 수없이 봤지만 어차피 물어봐도 아니라고 할 게 뻔해서 가만히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부러 저를 다치게까지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남편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저를 구워 삶아 보려고 했지만 저는 눈을 감고 누워서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30분 정도 지나고 남편이 왔고 제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하니 놀라서 병원으로 데려갔죠. 비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 이미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 후로 한동안은 시모와 비서가 대놓고 저의 흠을 잡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일을 시켰죠. 야, 여기 장식장 위에는 걸레질 안 해? 이거 뭔지 좀 봐. 네 눈높이만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보는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이틀에 한 번씩 잘 닦고 있는데요. 먼지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내가 말대꾸하지 말라고 했지. 너는 내가 웃음니? 잔말 말고 마른 걸레로 가구들 한 번씩 다시 닦아. 저 매일 하루 3번 밥 차리고 오늘은 오전 내내 청소했어요. 아까 다 닦았어요. 너 붕어 새끼야? 말 대답하지 말라는 거 그새 까먹었어? 다시 닦아. 그리고 내 침대 시트에 주스를 흘렸으니까 싹 빨고 하는 김에 매트리스도 좀 들어서 물걸레질 좀 해놓고. 알아들었어? 시댁에 들어오면서 다 잘해낸 다음 시부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에 시키는 건 군말 없이 하려고 노력했죠. 저녁에 남편이 오면 같이 대화를 하거나 소소하게 데이트를 할 시간도 전혀 없었어요. 남편도 남편대로 일하고 와서 힘들어서 혼자 쉬고 싶어 했고 저도 밤에는 물에 젖은 솜처럼 몸이 늘어져서 바로 혼자 잠들어 버리는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나 하루 종일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치과에서 일하는 것보다 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에서 있으면서 뭘 얼마나 일을 한다고 맨날 징징대. 그럼 이 정도 각오도 없이 집에 들어왔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이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나 옆에서 한번 봐야 돼요. 요즘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동료 의사 마누라처럼 치과를 차려주기랬어. 아님 열쇠를 여러 개 들고 오기랬어. 어떻게 다 가지려고 해? 앞으로 나한테 이런 말 좀 하지 마. 피곤해. 저는 이 집에서 믿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으니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시모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 좀 해줬으면 했지만 남편도 제 편은 아니더라고요.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도 제가 마치 신데렐라라도 된 듯이 그저 시집 잘 가서 걱정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하루하루 지옥처럼 힘든데 누구에게도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지냈답니다. 남편조차 저에게 차가워지니 이 집에서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 건지 회의감이 들었죠. 남편과 관계가 소홀해진 걸 눈치챈 시모는 저를 남편 앞에서도 대놓고 푸대접을 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몸이 너무 처지고 졸려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지 못해서 시모에게 하루 종일 시달린 것도 여러 번이었죠. 아무래도 몸이 심상치가 않아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답니다. 놀랍게도 2줄이 나왔죠. 저는 저녁에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자마자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이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더 확실해지면 이야기를 드리자고 했지만 남편은 당장 거실로 내려가서 시부모에게도 말을 전했죠. 항상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시부가 처음으로 고생했다고 한마디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비해 시모는 아주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않더라고요. 이제 아기도 태어날 거니까 시간 내서 얼른 혼인신고하자. 매일 집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혼인신고를 미뤄? 아직 산부인과도 안 가봤는데 왜 이리 난리야? 요즘엔 혼인신고도 다 천천히 한다더라. 뭘 그렇게 서두르니? 몸 무거워지기 전에 하는 게 낫죠. 설마 어머니가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죠?
어머, 얘는 무슨 소리야? 나도 몇 번이나 언제 할 거냐고 새아가한테 물어봤었어. 그치? 저는 남편만 옆에 있으면 상냥해지는 시무를 보면서 사실을 말할까 했지만 더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입을 닫고 있었죠. 시부가 신고하라고 한마디를 하고 방으로 가버리니까 시모가 입을 삐죽 내밀더라고요. 그렇게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아기도 생기니 드디어 이 집안의 가족으로 인정받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 5주차라고 하면서 초기엔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시모도 앞으로는 새벽에 일어나지 말고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하자고 남편 앞에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을 했으니 저를 좀 더 배려해 줄 거라는 기대를 잠시 했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부터 저를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자꾸 가구를 들어서 옮기는 걸 시키거나 무거운 택배를 가져오라고 자꾸 시키더라고요.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임신한 걸로 유세 떤다고 소리를 빽 질러댔답니다. 어느 날은 친목 모임을 집에서 하기로 했다면서 10명이 올 테니까 한정식 느낌으로 저녁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뉴를 쫙 적어서 제 앞에 던지더라고요. 겉절이까지 담그라고요? 어머니, 저 지금 입덧해서 음식 냄새도 못 맡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야? 내 친구들 앞에서 나 개망신 주겠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저 혼자 이 많은 메뉴를 어떻게 해요? 제가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정식 집에서 제가 음식을 사오는 건 어떨까요? 야, 이게 아주 잔머리만 팍팍 돌아가가지고 너 결혼하기 전에 약속한 거 잊었어?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나한테 살림 배운다고 했지? 임신해서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이제 다 끝난 거 같아? 말도 안 들어 처먹겠단 거야 이제?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입덧해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저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누구네 안 낳아봤어? 나는 임신한 몸으로 매일을 시장까지 걸어가서 장사도 했었어. 난 내 친구들한테 우리 집으로 오라고 얘기 다 해놨으니까 나 망신 주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 제대로 안 해서 우리 집안 욕 보이면 너 머리털 다 뽑힐 줄 알아? 저는 여태껏 살면서 이런 막말을 들어본 게 시모가 처음이었답니다. 너무 서러워서 방에 들어와 꺽꺽대며 울어봐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은 계속 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장을 한가득 봐서 돌아왔죠. 집에 와보니 어느새 비서가 와서 시모와 소곤대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는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저도 딱히 대꾸할 마음이 들지 않아 주방으로 자리를 옮겼죠. 혼자 몇 시간을 계속 서서 요리를 하니 밑이 빠지는 기분이 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넌 어떻게 볼 때마다 앉아있니? 이렇게 농땡이 피워서 언제 다 하려고? 지금 방금 앉았어요. 배가 너무 뭉친 것 같아서.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몇 개월이나 됐다고 배가 뭉쳐? 누가 보면 아주 만삭인 줄 알겠네. 당장 못 일어나? 저는 될 수 있으면 쪼그렸다 앉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대야에 겉절이를 담그다 보니 자꾸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게 되었죠. 저녁 시간은 다가오고 몸은 점점 땅으로 꺼지는 것 같고 머리는 띵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렸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렸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방으로 천천히 걸어갔답니다. 뒤에서 시모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가서 그대로 엎어졌어요. 배의 통증이 좀 가라앉고 나자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저는 얼른 남편에게 전화해서 하혈을 하고 있다고 집으로 빨리 오라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와서 저를 둘러엎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나가면서 시모를 스쳐갔는데 얼굴이 하얗게 돼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믿을 수 없게도 저는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건강하게 뛴다는 걸 보고 왔었는데 말이죠. 의사도 최근에 무리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일을 억지로 해왔던 제 자신이 너무 밉고 한심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나에게 찾아온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답니다. 그만 울어, 괜찮아. 초기엔 그럴 수 있어. 아직 젊으니까 금방 다시 아기 가질 수 있어. 내가 아기만 생각했어야 되는데 다 내 잘못이에요. 우리 아기 불쌍해서 어떡해. 지금은 얼른 몸 회복하는 데만 신경 써. 이제 그만 울고 좀 쉬어. 저는 수술을 받고 며칠간 입원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아침까지 있다가 출근한다고 자리를 비웠답니다. 그때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시모가 입원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입술이 바르르 떨릴 정도였답니다. 예, 좀 괜찮니? 몸이 그렇게 약해서 어따쓰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해야지 어쩌겠니? 좋게 생각할 게 따로 있지. 뭘 좋게 생각해요?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우리 아기 잘못된 거 다 어머니 탓이라고요. 어떡할 거예요? 살려내요, 우리 아기. 저는 시모를 노려보며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시모의 눈빛이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내 탓이야? 내가 뭘 했다고? 네 몸 간수는 네가 잘해야지. 어디서 뺨 맞고 와서 화풀이야? 너 우리 아들한테 이딴 소리 꺼내기만 해. 가만 안 둘 테니까. 뭐라고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나한테 이렇게 대한 거 언젠간 다 돌려받을 거예요. 당장 나가요. 꼴도 보기 싫어요. 저는 시무를 향해 악을 썼어요. 제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계속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병실 안을 기웃대더라고요. 시무가 창피했는지 얼굴을 살짝 가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답니다. 곧이어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조카가 오랜만에 전화했네. 잘 지내고 있어? 별일 없고. 아니, 너 지금 우는 거야? 왜 울어? 이모, 나 여기 병원이에요. 아기가, 내가 잘못해서 아기가, 내 잘못이 크지. 시모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미련해서 그래. 뭐? 그 옆에 내가 얼마나 또 괴롭혔길래 아기가 잘못돼? 내가 이번엔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겠다. 너네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되겠어. 안 돼요. 가뜩이나 엄마도 아픈데 나까지 걱정하게 하면 안 돼. 말하지 마세요. 네 엄마도 알 건 알아야지. 네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저는 엄마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모는 엄마에게도 이미 대부분 일을 이야기했었고 엄마는 예전보다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산책도 오래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정말 다음 날 엄마와 이모가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이거사, 힘들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바보같이 왜 혼자 참고 있어. 얘가 어릴 때부터 힘든 거 내색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았잖아. 언니 걱정한다고. 아무리 처지가 기운 혼인이라고 해도 식도 못 올리게 하고 며느리 취급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떤 옆했는가 면상 좀 보자. 그래, 바보처럼 울고만 있지 말고 당장 연락해. 네 시모랑 내가 오늘 단판을 지을 거니까 당장 오라고 해. 남의 귀한 딸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망할 옆에 내가. 그때 마침 마치 짠 것처럼 시모가 문을 확 열어젖히고 들어오더라고요. 비서도 뒤따라 들어왔는데 딱 보니 어제 일로 저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온 것 같았답니다. 시모가 저를 노려보며 침대로 다가오다가 친정어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순간 정적이 일더니 두 사람이 가만히 서로를 바라봤죠. 아니 너는 이 여자가 네 시무란 말이야? 친정엄마라고? 이 여자가? 이 여자? 너 그년 맞지? 그러더니 시모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도망치듯이 병실을 나가버렸답니다. 옆에 있던 비서는 영문도 모르고 같이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손을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힘겨운 목소리로 당장 이혼하라고 딱 한 말씀만 하셨답니다. 저는 그 후로 이틀을 더 입원했다가 시댁으로 가지 않고 이모 댁에서 지냈어요. 남편에겐 시모 때문에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좀 더 쉬고 들어간다고 했죠. 열흘 정도 후에 시댁으로 돌아갔답니다. 시모는 병원에서 그렇게 도망친 뒤에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니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 여자, 아니, 어머니는 다시 가셨어? 아직 여기 계신 건 아니지? 혹시 별말은 없었고?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방에 올라가서 남편과 시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시모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시모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밥만 먹었죠. 식사가 다 끝나고 시부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죠.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앉았고 저는 침묵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에 올려놨어요. 그건 부모님이 아기였던 저를 안고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죠. 시부와 남편은 영문을 모른 채 사진을 바라보았고 시모가 사진을 확인하고는 부들부들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확 잡고 마구 흔드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딴 걸 왜 꺼내놓는 거야? 무슨 꿍꿍이야? 남편이 시모를 말렸지만 시모는 제 머리칼을 꽉 움켜잡고 절대 놓지 않더라고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시모의 팔을 꽉 물어버렸어요. 시모가 비명을 지르며 손에 힘이 빠졌고 제가 거칠게 시모를 바닥으로 밀쳐버렸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당신은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는 모양이지?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올리고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은 이모와 엄마가 시댁으로 들어오셨답니다. 친정어머니를 본 시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이게 그새를 못 참고 감히 또 우리 딸을 건드려? 야! 엄마가 시모에게 달려가서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이모가 바로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죠. 이모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더라고요. 네 남편은 네가 유부남만 건드리는 꽃뱀이었다는 거 알고는 있냐?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네가 감히 우리 딸을 꽃뱀 취급했다 이거지? 이 여편네가 정신 나갔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 다 쫓아내요.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나서 기어이 이혼시킨 바람에 우리 딸이 아비가 없는 거지. 다 네 탓이면서 우리 딸을 구박해? 이 몹쓸 것들아. 네가 과거 싹 묻고 언제까지 잘 살 줄 알았어? 나 때문에 이혼했어? 네 남편은 애초에 정 떨어졌다더라. 나 아니었어도 어차피 갈라섰어. 아, 그러셔. 둘이 사랑에 도피까지 하셨으면 천년만년 살았어야지. 고작 6개월 살고 비렁뱅이로 만들어서 버렸어? 이 천벌 받을련. 엄마와 이모가 시모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시모도 질세라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빨리 시모를 엄마에게서 떼어내서 밀쳐버렸어요. 시모가 씩씩대며 저를 째려보는데 역시나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엄마는 병원에서 마주쳤던 그날 저에게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네가 2살 되던 해에 네 아버지가 그 여자랑 바람이 났다. 그년한테 눈이 돌아서 둘이 산다고 아주 나를 헌신짝 취급을 하더라. 너 때문이라도 이혼은 안 된다니까 그 여자 앞에서 나를 두드려 패기까지 하더라. 그게 정말이야? 그런 게 무슨 아버지라고. 나한테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어떻게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았어? 여기서 그 여자를 다시 볼 줄 누가 알았겠니? 네 아버지랑도 6개월인가 살고 사라졌다던 여자를 말이야. 얼마 살지도 못하고 거지꼴로 찾아와서 받아달라는데 소금 뿌리고 쫓아내버렸지. 꼴랑 그거 살 거면서 엄마랑 나를 버린 거야? 아주 대단한 사랑 납셨네. 근데 이 여자가 그 동네에서 유명한 꽃뱀이었다더라.
결국엔 돈 많은 남자 만나 아들은 의사 만들고 떵떵거리고 살았네. 그런 년이 감히 우리 딸을 집안 기운다고 시집살이를 시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시부와 남편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이 한참을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 어머니가 당신 집을 풍비박산 낸 상간녀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어떡해. 지금 세아가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 입으로 말해봐. 나랑 결혼할 땐 연애 한 번 못한 쑥맥 행세는 다 해놓고 감히 나를 속여? 여보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설명할게요. 그게 아니라 잠깐 한 번 실수로. 시부가 바닥에 내팽겨쳐진 시모를 끌어올리더니 세게 뺨을 내리쳤답니다. 시모가 충격을 받았는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시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시부가 이해가 안 되는지 안에 든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쓰인 이름이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 비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서랑 어머님이 친자 확률 99.99%란 얘기죠. 제 설명을 들은 시모가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악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전부터 제가 비서와 시모를 보고 있다 보면 서로 너무 친밀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진짜 사이좋은 모녀 같은 느낌이 들고 얼굴도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심증만 가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다가 둘이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엄마, 진짜 혼인신고하고 애까지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 안 되지. 혼인신고해봤자 이혼시키면 되는 건데 애는 왜 들어서가지고. 저를 못마땅해 하는 건 알았지만 아기까지 미워한다니 너무 속상했었죠. 엄마라고 부른 게 확실히 이상해서 바로 유전자 검사를 몰래 해본 것이었어요. 저는 비서를 먼저 만나 유전자 검사지를 보여주고 사실을 다 말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요. 우리 엄마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는 나도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냥 외할머니랑 살았고 엄마가 당신 시아버지 몰래 계속 돈을 대주면서 살았어요.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라고. 그래도 우리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원래는 시부의 비서로 회사에 입사시키려고 했는데 워낙 머리가 안 좋아서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었다네요. 그래서 시무의 비서로 채용해서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넉넉하게 용돈을 줘가며 숨겨서 키우고 있던 것이었죠. 나는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해줬으니까 제발 그쪽 시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아줘요. 그러면 엄마도 나도 끝장이에요. 그쪽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요. 화나면 진짜 인정사정 없다고요. 그러기엔 그쪽이나 당신 엄마나 나한테 너무 인정사정 없이 굴었네요. 이제 내 차례니까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부는 매달리는 시모를 현관문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시모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순진한 척하면서 나를 속였단 말이지. 내가 당신 얼굴만 보면 아주 치가 떨려. 긴 말 필요 없어.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막말로 애 버리는 여자보단 나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여자가 나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직도 입을 놀려? 자기 딸을 데려다가 감히 내 옆에서 둘이 비서라느니 연기를 했다 이거지? 당장 이혼이야. 당장 꺼져.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채 계속 고개를 떨구고 주저앉아 있었죠. 저는 시모가 문 밖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며 엄마와 이모를 모시고 시댁을 나왔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남편이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저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죠. 몇 개월이 지나고 남편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답니다.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남편은 한눈에 보기에도 살이 빠져있고 얼굴도 까칠하더라고요. 빨리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해. 병원도 휴직하고 다 꼴 보기 싫어서. 혼자 살 집도 구하느라 나름 바빴어.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남편과는 예전처럼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어도 서로 싫어해서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니기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와 제 인생을 망가뜨린 여자의 아들이었기에 더 이상 함께할 수는 없다는 건 저도 남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남편을 순순히 도장을 찍더라고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죠. 어떤 말을 해도 어머니와 내가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걸 잘 알아. 내가 대신 사과해도 소용없겠지만 이거라도 꼭 받아줬으면 해. 혼인신고 날짜가 비밀번호야. 남편은 통장 한 개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20억이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얼른 남편에게 돌려주었죠.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왜 받아요? 돈 많다고 다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네가 부모님과 누렸어야 할 행복과 지난 세월을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어서 그래. 이래야 내가 너랑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계속 거절했고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어디서 나타났는지 시모가 나타나서는 시모가 통장을 제 손에서 탁 뺏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시모의 손에서 억지로 통장을 빼앗았어요. 시모가 안 뺏기려고 버둥거렸지만 남편이 시모를 바닥으로 밀쳐버렸답니다. 도대체 왜 얘한테 그 돈을 줘야 되니? 네가 여자의 정신 나가도 단단히 나갔구나. 엄마가 살려달라고 아버지 좀 설득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더니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나타나서 이 사달이 났어. 눈이 벌개진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얼른 옆으로 비켜섰고 시모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 버렸죠. 아직도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파악도 못하고 또 다 내 탓으로 돌리려는 걸 보니 사람 되긴 글렀네요. 당신 같은 인간한테서 태어난 사람만 불쌍할 뿐이네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친 거지. 이 불려우 같은 거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더라니. 그때 어떻게든 결혼을 말렸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말년에 이게 무슨 신세야. 시모는 커피숍에 주저앉아 꺽꺽 울면서 소란을 피우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기가 찼죠. 통장 가져갈게요. 당신 어머니 하는 걸 보니 내가 이 돈을 꼭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잘 쓸게요. 저는 시모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통장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진짜 남편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커피숍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남편이 거칠게 문을 열고 나가고 그 뒤를 시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두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합의 이혼으로 남편과의 인연을 정리하게 되었죠. 그 후로 1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전 남편으로부터 한 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랜만이야. 알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머니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 부담 가질까봐 장례 다 치르고 전화했어. 세상에,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매일 아버지 집 앞에 서 있다가 차에 치여서 사고가 크게 났었어. 하필 비가 많이 온 날이라 발견을 늦게 하기도 했고. 시모는 시부의 눈밖에 완전히 나버려서 거의 알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기에 가진 돈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시부가 변호사를 바로 선임해서 소송 이혼을 진행해 순식간에 이혼을 당했고요. 부잣집에 살던 미련을 못 버리고 매일 밤 시댁 앞에 가서 시부를 부르고 집 앞을 서성댔다고 하네요. 사고가 난 뒤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숨겨두었던 딸만이 시모를 찾아가서 간병을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다네요. 아무리 치가 떨릴 정도로 미운 사람이었다고 해도 시모의 비참한 말로에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죠. 친정엄마에게도 말씀을 드렸더니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과거의 묵은 아픔을 많이 걷어내서인지 다행히도 엄마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아예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치과에서 일을 시작했죠. 다시 예전에 활기찼던 제 모습으로 서서히 돌아갔답니다. 저는 남편이 준 돈의 일부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이젠 엄마도 우울한 마음에서 많이 벗어나셔서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돌아가면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일상을 지내고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피해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렇게 마음이 모질어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죠. 하지만 시모의 인생을 보니 자신이 저지른 일은 다 돌아온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픔은 툭툭 털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가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힘든 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힘내보았으면 좋겠네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